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은 조금 더 어두운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염병, 처벌, 그리고 주계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의 삶이 어땠는지 깊이 파고듭니다. 헐리우드가 당신에게 팔았던 성과 기사도는 잊어버리세요. 당신은 아마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하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경우에만 구독하세요. 그리고 댓글에서 당신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시간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지 보는 것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명을 어둡게 하고 부드러운 배경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1325년에 막 깨어났습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벼룩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대는 벌레와 건초로 채워진 반쯤 썩은 집 매트리스이고 헛간 바닥 냄새가 납니다. 3개월 전에는 헛간 바닥이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폼도 없고 베개도 없으며 이집트산 면 시트도 없습니다. 지난 겨울 이후로 세탁하지 않은 양모 담요뿐입니다. 이제 쌓인 먼지 때문에 작은 소 한 마리만큼 무게가 나갑니다. 멀리서 교회종이 울리자 당신은 눈을 깜빡이며 깨어납니다. 중세시대의 알람 시계처럼 더 크고 무자비합니다. 당신의 집은 창문이 없는 방 한 칸이 있는 나무 오두막이고 당신의 가족 가축과 가축 곤충이 모두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매력적인 개방형 평면도입니다. 냄새는 향기로운 교향곡입니다. 오래된 맥주, 인간의 땀, 염소, 그리고 당신이 곰팡이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당신의 영혼에는 아마도 곰팡이가 없을 무언가가 미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향초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명되었다 하더라도 흙바닥에서 녹아내립니다. 스트레칭을 시도하지만 공기가 얼어붙고 관절이 아파서 곧바로 후회합니다. 중세 기준으로는 22세인데 중년과 비슷합니다. 척추는 낡은 나무 문처럼 딱딱하고 무릎은 혼란스러운 농부가 흔드는 돌멩이 자루처럼 소리가 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도박입니다. 바닥은 어젯밤에 내린 비가 초가지붕을 세어 젖었거나 이웃집 닭이 한 짓으로 딱딱합니다. 어느 쪽이든 맨발은 이제 생태계 그리고 프라이버시 뭐야? 온 가족이 그리고 떠나지 않은 사촌이 당신 옆에서 깨어나고 있어. 침실도 없고 커튼도 없고 나만을 위한 시간도 없고 모든 게 공동이야. 중세 유럽의 아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생충 설치류와 다른 8명이 항상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하루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공포의 중세 건초 더미에서 기어 나왔군요. 축하합니다. 이제 자연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중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릅니다. 여기 당신이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식 욕실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병이, 좌석, 화장지, 물내림 장치도 없고 구석에 약간 분개하는 플런저도 없습니다. 14세기에는 자신을 용변하는 것이 모험이었고 사회적 실험이었으며 종종 작은 공개 행사였습니다. 농부라면 욕실은 이미 가득 찬 집 뒤에 있는 나무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프스텐 삼촌이 나쁜 순물을 먹고 힘든 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냄새는 성경적입니다. 숨을 참고 볼일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거리에 던져라. 그래, 거리. 당신은 해야 합니다. 창밖으로 버리기 전에 가드릴루 같은 소리를 지르세요. 이건 아래를 조심하라는 뜻의 옛 프랑스어입니다. 솔직히 아무도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지만 중세 도시의 거리는 열린 하수도, 매력적인 인간 폐기물, 동물똥, 그리고 살펴보고 싶지 않은 신비한 액체가 흐르는 강입니다. 공중 화장실이 있는 마을에 살 만큼 운이 좋다면 축하합니다. 개인정보가 신화이고 환기가 잔인한 농담인 변소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앉을 수 있습니다. 작은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숨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너무 깊숙이 화장지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잎이 걸레, 이끼 또는 특별히 사치스러울 때는 양털 조각으로 닦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직 악수가 대중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 있다면 확실히 더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경비병 가운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허리가 해자에 직접 닿는 벽에 구멍이 있습니다. 적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공격자들은 때때로 허리를 통해 들어와 총을 쏘았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농부나 남작 중세 병인은 굴욕적인 의식입니다. 추워요, 공개적이에요, 위험하고 언제나 역겹죠. 젖은 돌길에서 한번 미끄러지면 인류가 남긴 음식에 얼굴이 먼저 닿아요. 아직 양치질을 안 했지만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변기에서 살아남았잖아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죠? 아마도 맛있는 아침 식사일 거예요. 따뜻하고 맛있고 위안이 되는 음식이요. 죄송해요. 이곳은 중세 유럽이에요. 여기에는 위안이 되는 게 없어요. 아침 식사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암울한 일이에요. 에그 베네딕트는 없어요. 커피 머신이 덜컹거리며 깨어나지도 않고 아보카도 토스트도 없어요. 앉거나 쪼그리고 앉아요. 불 근처에 진흙투성이 부츠에서 긁어낸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담긴 나무 그릇 옆에 매일의 포타지 배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포타지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만든 걸쭉하고 끈적끈적한 스튜입니다. 곡물 뿌리채소 운이 좋으면 콩 몇 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같은 냄비에 끓이고 새로운 재료를 오래된 재료 위에 붓습니다. 레시피라기보다는 계속되는 식용 실험에 가깝습니다. 옆에는 화살을 튕겨낼 수 있을 만큼 딱딱한 빵 한 조각이 있습니다. 굵은 호밀이나 보리 가루로 만들어지며 종종 톱밥으로 부풀려집니다. 도토리나 다른 창의적인 재료를 갈아서 사용합니다. 밀은 부자의 환상이거든요. 이 빵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썰지 마세요. 협상하세요. 음료는 어떻습니까? 주황 주스나 오트밀크 라떼를 마시지 마세요.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요, 맥주. 오전 6시에요. 왜 물이 기생충과 오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약한 에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알코올 함량이 낮고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도 마십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적어도 즉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기나 치즈를 먹고 싶은 꿈은 일요일과 성인 축일에 하고 신이 관대하다고 느낄 때만 합니다. 대부분의 농민은 1년에 몇 번 이상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신선한 과일은 계절에 맞춰서 이미 와인으로 발효되지 않은 경우에만 먹고 왕족이 아니면 향신료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후추 한 꼬집이 월급보다 비쌉니다. 소금은 너무 귀중해서 빵을 씹어 먹고 중세 맥주를 꿀꺽꿀꺽 마시고 밤에 죽을 갉아먹었을 쥐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가두어둘 만큼 가치가 있는 아침 식사는 당신에게 활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제대로 배불리 먹었으니 마치 당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일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슬픈 중세 아침 식사를 먹었고 이제 옷을 입을 시간입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옷장은 정확히 한 가지 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매일 입었던 거친 양모 튜닉이나 리넨 쉬프트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절 패션이라는 것, 그냥 망가지거나 곰팡이 감염이 생길 때까지 입으세요. 속옷은 선택사항 운이 좋으면 튜닉 안에 린넨을 입는 게 좋을 거예요. 몸이 좋지 않으면 누군가가 사랑스럽게 꿰맨 땀에 젖은 거친 양모 겹으로 옷을 입어야 해요. 그 사람은 아마 솔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세탁기도 없고 비누도 없고 드라이클리닝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옷은 뻣뻣하게 얼룩지고 돼지우리에 넣어둔 퇴비 더미처럼 냄새가 나요. 세탁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물을 길어와야 해요. 강이나 우물에서 물을 끌어와 불 위에 올려놓고 제가 있는 판자 위에 튜닉을 닦거나 햇볕에 널어 놓으세요. 햇볕은 1년에 약 3일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발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됩니다. 신발을 소유하고 있다면 처리되지 않은 가죽으로 거의 꿰매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졌고 바나나 껍질만큼 아치를 지지해 줍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맨발로 진흙을 통해 배설물을 통해 중세 지뢰를 통해 날카로운 바위와 질병 웅덩이를 통해 다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피부는 당신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가려워합니다. 벼룩,
이 침대벌레는 몸에 산다.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귀족, 형편없는 승려, 가려운 아이들, 곤충 농장을 걷는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지역 사제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무 숟가락으로 겨드랑이를 긁을 것이다. 아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피부는 문질러서 벗겨질 것이다. 두피는 물린 곳의 전장이다. 그리고 발진이 생긴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피부과 의사도 없고 히드로코르티손도 없다. 아마도 옴일 것이다. 당신은 계속 고통받을 것이다. 그리고 감염되지 않을 만큼 운이 좋다면 그 발진은 다음 6개월 동안 당신과 함께할 것이다. 원치 않는 중세조수, 이제 당신은 비참함을 입고 불편함에 쌓여 있으니 밖으로 나가 죽을 때까지 일할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가려움증과 축축한 양털로 완전히 옷을 입었으므로 아침 미소를 지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의 미소는 위험한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치과적으로 칫솔도 치약도 구강청결제도 치실도 없습니다. 구강위생이라는 개념은 목욕만큼이나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즉, 그다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씹거나 와인이나 식초로 헹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아는 스스로 자라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20대 중반이 되면 미소가 마치 귀신이 나오는 지하 묘지에서 꺼낸 것처럼 보입니다. 충치가 만연합니다. 잇몸이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치아에 묻은 음식 얼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입니다. 중세시대의 뿌리 장수보다 입에 더 많은 썩음이 있습니다. 설탕은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지만 부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케이크에 사용되거나 불을 과시하기 위해 고가로 수입됩니다. 귀족이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치아가 썩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 가난하면 발효된 빵, 거친 죽, 그리고 몇 년 동안의 씹는 힘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하게 될 것입니다. 치통은 익숙해집니다. 그것은 항상 배경에 있는 중세 날씨와 같습니다. 기도하고 술을 마시거나 펜치로 직접 이를 뽑는 것을 고려하게 만드는 종류의 통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 치료였습니다. 치과 의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발사 외과 의사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사람이 촛불로 철제 고리와 마취 없이 당신의 머리를 뽑습니다. 감염된 치아 당신이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열병 항생제 없이는 쉽게 폐혈증으로 변해 치통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약국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일이 1300년대에는 장례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구제책이 없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신장증 구취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미혼이라면 미소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땅과 가축으로 판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입은 전쟁터이고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빨이 욱신거리니 밖으로 나가자. 왜냐하면 당신의 진짜 직업이 부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등은 막 시작일 뿐이야. 일하러 갈 시간인데 사무실도 없고 책상도 없고 커피 브레이크도 없고 승진할 기회도 없어. 인구의 90%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직업은 단순해.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일하다가 죽지 마. 당신은 농부야, 축하해. 그건 당신이 아마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영주의 땅을 일한다는 뜻이야. 당신은 해와 함께 일어나 나무 뒤로 사라질 때까지 쉬지 않아. 당신의 도구는 나무 괭이, 녹슨 낫, 그리고 몸에 아직 남아있는 뼈, 주말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어. 일주일에 6일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일요일은 쉬지만 약탈자를 물리치거나 감염된 발가락이 검게 변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경우에만 쉬는 날입니다. 그 일은 잔혹합니다. 밭은 손으로 갉거나 소를 기를 만큼 부자라면 소를 이용합니다. 도랑을 파고 씨앗을 뿌립니다. 잡초를 뽑고 척추가 S자 모양이 될 때까지 물을 길어야 합니다. 피곤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이 어떤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이라면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바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털실을 잡고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가장합니다. 남편의 이가 감염이 침대 쪽으로 천천히 옮겨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5세쯤 되면 돕기 시작합니다. 학교도 없고 장난감도 없습니다.
작은 나무 갈퀴와 언젠가 독감으로 죽지 않을 꿈만 있습니다. 농부가 아닌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면 대장장이, 무두장이 또는 통장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창고에서 하루 종일 방화용 화학 물질이나 동물의 내장을 사용합니다. 급여는 기본적으로 생존에 가깝습니다. 특전은 가끔씩 출혈이 있고 뼈가 너무 심하게 부러집니다. 열이 나고 따뜻한 맥주를 마시고 계속하세요. 하루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잘 먹지 못한다면 중세 유럽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삽을 움켜쥐고 물집을 무시하고 계속 파고 있습니다. 중세에서는 당신의 직업이 경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슬로우 모션 지구력 테스트입니다. 이제 밭에서 일해서 등이 불타는 지금 날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중세에서는 기온이 계절보다 하늘에서 계속되는 처벌에 더 가깝습니다. 겨울부터 시작해 봅시다. 단열재도 없고 중앙난방도 없고 풍화도 없습니다. 닭을 던질 수 있는 틈이 있는 나무벽만 있습니다. 당신의 창문은 덮여 있습니다. 유리가 아닌 천으로 난로에 불은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나무가 비싸고 숲에서 모으는 것이 때때로 불법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숲에서 잘못된 막대기를 집어들었다고 해서 처형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 근처에서 축축한 양모 튜닉 한 벌로 몸을 웅크리고 있어도 코가 얼어붙은 채로 깨어납니다. 발은 항상 차갑고 종종 축축합니다. 손가락은 너무 뻣뻣해서 작은 중세 아이스크림처럼 느껴집니다. 동상은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쁘다고 합니다. 행운 이제 여름으로 빨리 넘어가세요. 맞는 말 같지만 틀렸습니다. 여름에는 집이 지늘고분으로 변합니다. 선풍기도 없고 바람도 없고 탈취제도 전혀 없습니다. 옷을 입고 땀을 흘리지만 피부를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은 스캔들이고 햇볕에 타는 곤충 물림과 사회적 비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벗을 수 없습니다. 파리는 씻지 않은 몸과 구석에서 여전히 발효 중인 지난주 염소 스튜 냄새에 이끌려 총력을 다합니다. 잠자는 동안 모기가 귀 옆에서 윙윙거립니다. 이웃의 울음소리와 아기 울음소리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다고 가정하면 들판에서 태양이 당신을 굽습니다. 좌우에선 차단제도 없고 모자도 없습니다. 마치 절망적인 허수아비처럼 지프로 모자를 만들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여전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사병은 그저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발가락이 봄에 올지 걱정하며 떨고 있거나 유일한 양말 한 켤레가 땀으로 젖어 허벅지가 망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옷은 여전히 가렵고 당신의 음식은 여전히 끔찍하고 당신의 다음 일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후 제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세 스타일 아무것도 없다, 목이 마르다, 상쾌해져야 한다. 이 습한 열병에서 깨어나기 위해 얼굴에 물을 뿌리고 싶다. 너무 나쁜 인생 꿈 중세 시대의 물은 친구가 아니다. 조용히 당신을 죽이려 한다. 먼저 물을 마셔보자. 근처 가을은 판타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깨끗하고 거품이 일고 있어 보이지만 스포일러 경고가 있습니다. 상류에서 누군가가 방금 요강을 버렸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죽은 돼지가 그 안에서 썩고 있을 것입니다. 기생충 박테리아와 전체 중세 유럽의 미생물 군대가 한 모금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요, 맥주요 아이들도요. 하지만 중세 아이들이 통에 서서 맥주를 마셨다고 상상하기 전에 그것은 작은 맥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코올은 약하지만 생존력은 강합니다. 양조는 물을 끓여서 마을 도랑을 통해 흐르는 것보다 더 안전했습니다. 와인은 전고전에 제대로 기능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감당할 만큼 부유하다면 또 다른 선택지였습니다. 목욕은 어떻습니까? 물은 청소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목욕을 하면 실제로 모공이 열리고 질병이 침투한다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몸을 씻는 것은 의학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피부에 붙은 보호막인 오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깨끗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동 목욕탕이 있었지만
곧 소문 스캔들과 때로는 본격적인 중세 과외 활동의 장소로 악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개입하여 많은 목욕탕을 폐쇄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싶어도 완전한 프로덕션이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불 위에 끓여야 했습니다. 새는 나무통을 마시고 집안의 다른 사람이 당신 전이나 당신 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를 기도하세요. 새가 똥을 싸고 곤충이 번식하고 이끼가 번성하는 열린 통에 모인 빗물. 상쾌하게 들리지 않나요? 입으로 들어가 몸에 닿든 작물에 닿든 중세시대의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한 모금만 잘못 마시면 집더미에 누워 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인생의 모든 선택에 대해 생각하며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에 한 모금 마실 때 수돗물은 우리 조상을 위해 건배합니다. 그들은 위험 없이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사치가 없었기 때문에 물을 마셨습니다. 아니면 마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실망스러운 바위에 발가락을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프실 겁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학이 신학하기를 가진 정중한 고문에 불과한 중세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진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침, 발진, 골절 또는 전염성 전염병이든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모두 당신의 체액이 불균형 4가지 체액은 혈액, 황담즙, 흑담즙이었습니다. 중세 과학에 따르면 건강은 일종의 내부 스프처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열이 너무 많으면 혈액이 너무 많아. 답은 혈액 방혈입니다. 맞습니다. 둔한 칼날이나 배고픈 거머리를 사용하여 생명력을 그릇에 빼내자. 그렇습니다. 이발사가 종종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에 머리를 자르고 헤모글로빈을 추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2명을 위한 한 악이 슬픔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분명히 흑담즙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치료법은 완화제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약초로 정화하거나 기도하고 차가운 찜질만 하면 모두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관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심한 상처가 생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마취는 없고 고통으로 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요. 수술은 십자군 전쟁 이후로 한 번도 세척하지 않은 칼로 합니다. 도구는 살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면 더 무섭게 보이기 때문에 불에 듭니다. 항생제는 수세기 후에 개발되었습니다. 세균 이론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질병이 나쁜 공기나 신이 짜증을 내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도덕적 실패로 인해 복통이 생겼는데 아마도 당신의 죄악스러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구토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더 많은 거머리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으깬 딱정벌레와 침대 옆에 있는 사제가 마지막 권리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죽음이라고 알려진 치료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에 의해 당신이 회복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신이 당신을 불쌍히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모든 공을 차지하고 거머리가 승진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의 의학은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치료에서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노동 후에는 이와 거머리가 마침내 먹을 시간, 당신은 삶에 남은 유일한 기쁨인 따뜻한 식사를 위해 울부짖으며 당신의 평화로운 배로 돌아갑니다. 나쁜 소식, 당신의 식사가 아마 당신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기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식품 보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냉장고도 냉동고도 없고 소금 연기나 겨울 공기가 신선함을 유지해 줄 것이라는 희망만 있습니다. 운 좋게도 고기가 있다면 며칠 동안 매달아 두었고 파리에 덮여 의심스러운 소금물에 절여져 있었고 아마도 쥐 한두 마리와 나눠 먹었을 것입니다. 빵은 중세 식단의 초석이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흉작이 심한 해에는 절망적인 농부들이 나무 껍질 톱밥이나 점토로 부풀려 늘려줍니다. 호밀철이면 보너스로 우르고라는 곰팡이가 있는데 이 곰팡이는 경련, 환각, 때로는 사망을 유발합니다. LSD와 파상풍이 섞인 빵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야채는 계절에 따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계절에 맞는 것은 무입니다. 너무 많은 순물을 삶아서 으깨거나 삼장에서 기억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증조부의 장례식 이후로 끓고 있는 신비한 재료의 뜨거운 늪입니다. 과일은 가을에 구할 수 있지만 빨리 썩고 설탕은 희귀하고 비싸고 부자들이 검게 그을린 이를 과시하기 위해 쌓아두는 것입니다. 유제품은 또 다른 도박입니다. 신선한 우유는 몇 시간 만에 상합니다. 버터와 치즈는 더 잘 보관되지만 박테리아가 가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먹거나 붙을 가죽을 씹습니다. 그리고 양념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후추, 계피 또는 육두구와 같은 향신료는 금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농부의 맛은 운이 좋으면 양파, 소금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식사는 젖은 산배에 뿌려진 것과 같은 맛입니다. 슬픔 그러나 음식은 건강 위험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험이기도 합니다. 사냥감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토끼를 밀렵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고 투옥되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로 인해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이 깜빡이는 회색 스튜를 먹으려고 앉았을 때 모든 음식이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어쨌든 먹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음식이 영양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시험합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당신은 일하고 고통받았으며 의심스러운 스튜를 간신히 소화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편안해지지 마세요. 신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사제와 이웃 아그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에 빠지면 당신을 꼭 밀고할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종교는 삶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당신의 달력, 법률, 교육을 통제합니다.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의 출생, 결혼, 사망,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것을 당신의 영적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항상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은 기도종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도시교회종은 아침, 전고, 저녁에 울립니다. 사람들은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지만 기도를 거르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절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죄 금요일에 고기를 먹는 죄 꿈에서 이웃의 아내를 생각하는 죄 2배의 죄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옥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생생하게 현실입니다. 사제들은 영광스러운 세부사항으로 그것을 묘사합니다. 불의 강 끓는 피의 호수 갈퀴와 영원한 통곡을 든 악마 전염병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저주가 확실히 당신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도사, 성직자 및 흙에 너무 좋은 그 고귀한 아이를 위해 예약된 언어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해석해줄 교회에 의존합니다. 즉, 신부님께서 당신의 농작물 실패는 당신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무릎을 꿇을 시간입니다. 11조는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쳐야 합니다. 밀을 재배하면 밀을 바치고 닭을 키우면 달걀을 바쳐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파산했고 재정적으로 파산했습니다. 휴일은 성스러운 날입니다.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재미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규모 금식에 참석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쁨은 위험한 방종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교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단자들은 불에 타고 마녀들은 물에 빠져 죽고 신성 모독자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회의론자들은 금방 괘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당신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당신은 절을 합니다. 당신은 이 흙투성이의 삶을 견뎌낸 후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천국에 도착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제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가정합니다. 중세시대의 신은 자비로우셨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농민이 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다면 여성으로서 모든 더러움, 기근, 두려움, 출산, 복종, 사회적 투명성을 경험해 보십시오. 중세시대의 여성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력 물약도 없고 재시작 버튼도 없는 하드모드 소녀의 인생 경로는 태어날 때부터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젊은 곰자식과 결혼하여 남편을 섬기고 지쳐 죽습니다. 교육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귀족 출신이 아니고 수녀원에 보내지지 않는 한 버터를 휘젓고
튜닉을 패치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에 지적 발달이 멈춥니다. 결혼은 일찍 이루어집니다. 정말 일찍 12살에 약혼하고 14살에 임신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땅, 가축, 동맹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기본적으로 남편의 것입니다. 재산 당신의 일은 허풍을 피우고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집안을 돌보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잔소리꾼이나 더 나쁜 마녀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그 낙인은 지역적 유행에 따라 무료로 익사하거나 불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출산은 죽음의 복권입니다. 산전 관리도 없고 살균 도구도 없고 마취제도 없습니다. 조산사는 최선을 다하지만 사소한 합병증조차도 어머니와 아이 또는 둘 다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10번의 임신을 살아남습니다. 많은 여성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은 늘어납니다. 이제 이가 들끓는 오두막에서 비명을 지르는 유아가 있고 당신은 간호사는 요리를 하고 깨끗하게 일하면서도 밭에서 일합니다. 당신은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휴식입니다. 미혼이라면 의심스럽습니다. 과부라면 취약합니다. 직설적이라면 위험합니다. 순응하지 않는 여성은 종종 마법을 쓴다고 비난받았습니다. 특히 약초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성격이 강하거나 비오는 화요일에 누군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수녀들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허가 없이 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동의 자유가 없고 영적 가치가 없습니다. 항상 남성보다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요컨대 당신이 여성이라면 중세시대에는 침묵 속에서 인내하고 복종하고 번식하고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고통의 시대에도 여성들은 어떻게든 우아하게 고통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더러움, 기아, 사회적 불의, 그리고 아마도 염소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폭력이 찾아옵니다. 시끄럽고 피비린내 나는 폭력이지만 중세 기준으로는 종종 완전히 용납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가 평화롭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자면 법과 질서라는 개념은 주로 지역 영주가 기분이 좋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폭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전쟁터에서 교회 분쟁과 때로는 공동빵 5분줄에서 범죄는 흔하고 처벌은 잔인하며 정의는 보호보다는 퍼포먼스 아트에 가깝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치면 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혀가 뚫릴 수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하십시오. 머리에 금속 가면을 쓰고 입에 막대기를 물고 교정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각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단 절도 마법 고문을 당하면서 어떻게 무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시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가지 버전은 끓는 물에 손을 넣어 돌을 꺼냅니다. 3일 안에 감염 없이 낫는다면 무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죄입니다. 다른 옵션은 강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가라앉으면 무죄이고 아마도 죽을 것입니다. 떠오른다면 유죄이고 어쨌든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이 상이고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당신을 반대하는 중세 게임쇼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형을 선고받는다면 그것은 공개적인 행사입니다. 처형은 환호하는 군중 앞에서 수행됩니다. 교수형 참수 화형 때때로 사람들이 간식을 가져온다. 중세시대의 케이블 TV와 같다. 가정폭력은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했다. 거리. 싸움은 흔한 일, 귀족의 말을 잘못된 방향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맞을 수 있었다. 전쟁은 항상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역 간의 불화, 영토 분쟁, 종교적 십자군. 항상 명예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러 행진하는 사람이 있었다. 신이나 지루함. 중세시대의 폭력은 사회의 붕괴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이다. 모든 사람 삶은 연약하고 정의는 임의적이며 이웃이 되지 때문에 당신의 머리를 때릴 수도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걷고 눈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곤봉으로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이가, 거머리, 빨래 없는 비참함,
그리고 공개적인 내장 절개의 위협을 헤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중세 생활의 마지막 장, 즉 일찍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죽음이 옵니다. 40세가 넘어서도 살아있고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당신은 사실상 유명인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늙은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별명이라기보다는 통계적 기적에 가깝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평균 수명은 30-40세 정도이지만 유아 사망률로 인해 그 숫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의 어린이가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질병 영양실조 또는 한 번의 혹독한 겨울이 전부였습니다. 백신도 항생제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살아남았다면 이미 지쳐 성인이 된 것입니다.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고 25세가 되면 관절이 수도원 문처럼 삐걱거렸습니다. 당신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빨과 손가락, 그리고 원래의 낙관주의 대부분 여성들은 특히 치명적인 장갑 출산에 직면했습니다. 중세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진통제 없음, 의학적 개입 없음, 기도만 있음, 뜨거운 물과 지프로 채워진 침대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손을 잡아주는 사람. 남성의 경우 위험은 다르지만 똑같이 가혹했습니다. 농장 사고, 사소한 상처로 인한 감염, 이웃의 술 취한 분노, 십자군 전쟁이 잘못됨 시장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루한 산적이나 환한 세리와 마주쳤습니다. 죽음은 또한 도시를 하룻밤 사이에 묘지로 만들어버리는 전염병이나 마을 전체를 얇아지게 하는 계절 전체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기근으로 인해 조용히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한 곡물을 먹고 마지막 몇 시간을 환각에 빠져 성벽의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올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운이 좋았습니다. 질병을 피하기 위해 시체를 빨리 묻었습니다. 방부 처리도 광택이 나는 관도 없고 구멍과 몇 번의 중얼거림 기도,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남았다면 흙을 얇게 쌓았습니다. 교회 묘지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삶이 잔혹하고 짧았으며 모든 우연한 형태의 죽음에 끊임없이 포위당했습니다.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의 꿈은 죽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더러운 곳에서 깨어났고 양동이에 몸을 담갔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이를 닦았고 배고픔으로 거의 기절했고 척추가 자비를 구할 때까지 일했습니다. 가려운 양털을 긁어내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했고 간신히 대중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다람쥐를 소유한 것에 대한 처형 중세 유럽에 단 하루를 환영합니다. 아직 기사가 되는 꿈을 꾸고 계신가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의 낭만적인 버전 용감한 검사, 탑 속의 귀족 여성, 촛불이 켜진 대강당에서의 연궁적인 전투와 잔치, 그것은 동화와 판타지 책으로 다듬어진 신화입니다. 사실 중세 세계는 냉혹하고 잔인하며 매우 불공평했습니다. 계층이 전부였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계속 가난하게 지냈고 부자로 태어났다면 축하합니다.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여전히 반대와 성급한 행동에서 한 수프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장 귀족조차도 비참함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성은 벼룩 연기와 정치적 동기의 결혼으로 가득 찬 통풍이 잘 되는 돌 냉장고였습니다. 물론 모피 망토와 와인 한 잔이 있었지만 전투에서 또는 감염된 가시에 찔려 죽을 확률이 50%였습니다. 정확히 사치는 아니었습니다. 더 단순한 시대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끈질겼습니다. 모든 것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더 아팠습니다. 출산에서 씹는 것까지 모든 것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생은 여가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조용한 순간을 찾았다면 꿈꾸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었어.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상향 이동성도 없고 현대의학도 없고 구글 인터넷도 없고 태어난 곳에서 10마일 반경 안에서 살고 고통받고 죽었던 이 이상한 발진은 뭐였지? 하지만 여기 가장 거친 부분이 있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에 빠지고 의미를 찾았어. 인생이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고집이 세서 가장 어두운 장에서도 그들은 빛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실내 배관 항생제와 함께 깨끗한 침대에 누워 중각 난방은 아마도 쥐 기근과 봉건주의에 맞서 싸운 현대 세계와 조상들에게 조용히 감사를 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 러시아의 대제후 캐서린이 되기 훨씬 전에 개혁의 여주인이자 야망의 상징인 소피였습니다. 7기 19년 소피 페데리카 아구스타 폰 아날레르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독일 왕자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포메라니아의 그녀의 작은 공작 부인은 권력 면에서 별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피 자신은 어떤 직함도 제공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지능 끊임없는 매력과 위대함에 대한 조용하고 불타는 갈망. 그녀의 양육은 엄격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요한나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따뜻한 양육적 인물이 아니라 지위에 집착하는 사회적 등반가였습니다. 소피의 아버지는 프로이센 장교였으며 규율을 중시하는 사람보다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피는 복종과 교활함 사이에 섬세한 경계선을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탐욕스럽게 읽었고 여러 언어를 구사했으며 말하기 전에 방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곧 유럽에서 가장 잔혹한 법정 중 하나에서 생존 도구가 될 기술 러시아 황후 겔리자베스 페트로나는 그녀의 상속인 대공 피터의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국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터 자신은 독일계였고 엘리자베스 황후는 유연하고 감사하는 외국 신부가 통제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소피는 완벽하게 적합했습니다. 그녀는 포기해야 했던 고귀한 혈통에 루터교 신앙과 우아함과 겸손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단 14세의 소피는 러시아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독일산 직물과 외교적 미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체스말처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소피는 자신만의 게임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녀는 이카타리나 알렉사 캐트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정통파로 개종했습니다. 이 의식은 대중적인 상징이자 삶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갈 길이 없는 외국 제국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그녀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모피로 장식된 코트를 입은 조용한 10대 소녀를 지켜보는 사람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신, 혁명, 계몽과 제국. 그러나 소피가 러시아 궁정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그녀는 포르노 배우가 되는 것을 멈추고 여왕이 되는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과 대공 피터의 결혼은 러시아 왕족에서 그녀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처음부터 왕관보다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왕좌의 상속인 피터는 동화 속의 멋진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색하고 미성숙하며 장난감 군인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제국을 통치하거나 새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자신의 방에서 전쟁 게임을 하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설명. 심지어 그가 수년간 결혼을 거부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을 우상화했고 그를 입양한 러시아 궁정에 분개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캐서린은 맹렬한 결의로 러시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언어를 배우고 역사를 공부하고 정교회 의식을 암기했습니다. 그녀는 소속감을 원했습니다. 피터는 탈출을 원했습니다. 이 불일치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궁정은 가십 편집증과 잔혹한 권력 게임의 독사 둥지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황후는 여전히 통치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지만 그녀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두가 의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끊임없이 감시되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읽혔고 그녀의 우정은 감시되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외국의 이익이나 하인들을 대신하여 그녀의 귀에 속삭이는 그녀의 남편, 그녀의 어머니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동맹은 하룻밤 사이에 비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궁정 게임을 하고 그림자 속에서 동맹을 키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혹적인 군 장교들은 학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품위와 절제력으로 명성을 얻었는데
이는 남편의 유치한 짜증과 러시아 전통에 대한 공개적인 경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캐서린은 볼타터와 몬테스쿠와 같은 계몽 사상가들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젊은 배우자로 보았지만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위한 비전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힘 교육 이성의 국가.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터가 오래 살수록 캐서린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무력한 아내로 남아 통치할 자격이 없는 남자에게 그래서 그녀는 기다리고 관찰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왕좌가 상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1762년에 거의 20년 동안 기다리고 조용히 조종한 후 캐서린은 그녀의 순간을 보고 숨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그것을 잡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제가 죽었고 피터는 이제 피터 3세가 마침내 차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거의 즉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피터는 교회를 소외시키고 귀족을 불쾌하게 했으며 군대를 모욕하고 프로이센을 칭찬했습니다. 러시아의 오랜 적, 그는 주요 정책을 뒤집고 성직자들을 굴욕시키고 캐서린과 이혼하여 그의 애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경계하던 법정은 차가워졌습니다. 캐서린에게 충성하는 장군들로 가득 찬 군대는 복도에서 투덜거렸습니다. 심지어 독실하고 애국심이 강한 평범한 러시아인들조차 피터를 그들의 전통을 조롱하는 외국 꼭두각시로 여겼습니다. 캐서린은 이 모든 일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움직였습니다. 같은 해 7월 피터가 여름 궁전에 있는 동안 캐서린은 무혈 쿠페타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인 그레고리 올라프와 그의 영향력 있는 형제들을 포함한 주요 군 장교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예복을 입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질주한 캐서린 2세는 황후로 선포되었고 강력한 제국 경비대의 충성을 얻었습니다. 피터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동맹 없이 며칠 만에 항복했습니다. 그는 구금되었고 곧 신비한 상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치질성 결장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살인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이제 황후가 되었습니다. 출생 때문이 아니라 결혼 때문이 아니라 의지와 재치, 대담함으로 전례가 없었습니다. 합법적인 주장이 없는 외국에서 태어난 여성이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러시아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도전은 바로 시작. 그녀는 권력을 향한 그 대담한 횡포를 지속 가능한 유산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녀를 받아들일까요? 귀족들은 그녀를 존경할까요? 그녀는 남편과 같은 운명에 희생되지 않고 제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캐서린은 음모를 통해 얻은 권력은 쉽게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계략가가 아니라 선견자로서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중한 공모자에서 개혁하는 여제로의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경계를 다시 그을 사람, 계몽주의를 받아들이고 권력을 가진 여성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할 사람. 캐서린은녀는 권력에 의지할 수 있는 왕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좌에 앉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를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피터는 프리드리히 대왕과 장난감 군인들을 숭배했지만 캐서린은 볼타터 대도와 계몽주의의 대담한 사상가들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녀는 이성, 진보, 교육, 그리고 국민의 하인으로서 군주의 역할을 믿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절대적인 권위로 통치하더라도 캐서린은 단순히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계몽 철학. 그녀는 그것을 살았다. 그녀는 15년 이상 볼타테라 직접 서신을 주고받으며 그녀의 독재 정권을 옹호하면서 그에게 아첨했다. 그녀는 디도를 그녀의 궁정에 초대했고 심지어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의 전체 도서관을 구입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비밀리에 법률 문서를 꼼꼼히 읽고 개혁을 논의하고 제국을 현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 그녀의 초기 통치는 러시아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1767년에 입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전체 법률을 다시 작성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카에서린의 네카사스 네차삿 또는 지시는 법 앞에서의 평등, 고문의 위험,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는 통치자의 책임에 대해 말하는 위장한 정치적 선언문이었습니다. 8세기 러시아의 황후에게는 급진적이었지만 계몽주의 이상은 러시아의 현실, 즉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파도를 타는 것을 좋아하는 귀족들이 통치하는 광대한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캐서린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혁을 옹호하면서도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일부 고문 형태를 폐지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교육과 학교와 도서관을 건설했지만 그녀는 또한 귀족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파도에 대한 통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캐서린의 균형 잡기 행위였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철학자 여왕, 비공개적으로는 실용적인 여제, 그녀는 파리의 화려한 살롱과 모스크바의 냉혹한 정치 사이에서 이념과 생존 사이의 좁은 줄을 걸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그녀의 비전은 대담했지만 항상 계산적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캐서린은 러시아를 유럽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조건에 따라 러시아를 현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했습니다. 개혁은 예스지만 벨벳 장갑에 철권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캐서린은 러시아를 내부에서 개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존경, 부러움을 받을 만한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 러시아를 외부로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피터 대제가 서쪽으로 창문을 열었던 곳에서 캐서린은 벽을 허물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지도력 해 러시아의 국경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습니다. 그녀는 왕관을 방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도를 재편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녀의 가장 중요한 전역 중 하나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1760년대와 1770년대 내내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영토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을 무슬림 통치해 살고 있는 정교회 기독교인의 해방자이자 동유럽의 합법적인 보호자로 여겼습니다. 알렉산더 수바로와 그레고리 피엠킨과 같은 장군의 지휘 아래 러시아는 크림반도, 흑해의 북쪽 해안, 따뜻한 물이 흐르는 항구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주요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자가 여러 세대에 걸쳐 탐내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복을 할 때마다 캐서린은 러시아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럽의 후진 사촌이었습니다. 대륙 세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서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련의 거래와 외교적 책략에서 캐서린은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여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을 분할했습니다. 1795년 3차 분할이 끝날 무렵 폴란드는 지도에서 지워졌고 러시아는 광대한 새로운 땅과 수백만 명의 새로운 신민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군대로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이디어로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무역로가 확장되었습니다. 정착민들은 러시아 농장을 경작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제국은 얼음이 덮인 발트해에서 햇볕이 잘 드는 흑해 연안까지 모자이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캐서린은 보고서를 읽고 명령을 내리고 확장되는 제국의 모습을 직접 감독하는 중심 세력으로 남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녀가 권력의 굶주리고 제국주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에게 확장은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통치자가 단지 사상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으로 측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러시아를 통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러시아를 재창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문명 제국이었고 동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으며 오직 그녀에게만 충성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탁월함과 권력에도 불구하고 캐서린 대제는 궁전문 뒤에서 일어난 일로 유명했습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 도서관에서 속삭인 것은 아닙니다. 캐서린의 사생활은 그녀의 통치 기간 중 가장 화제가 된 측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연인이 한두 명뿐 아니라
수십 년 더 젊고 종종 잘생기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신중하게 큐레이팅된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종종 그들이 잘 행동하면 자기 재산 및 연금을 보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정중한 감사와 승진으로 조용히 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인 중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는 대담한 만큼이나 뛰어난 남자 그레고리 P.M. 피킨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로맨스 정치와 파트너십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들이 비밀리에 결혼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함께 군사 캠페인 식민지화 프로젝트와 남부 러시아의 변화를 형성했습니다. P.M. 피킨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그녀의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그래도 유럽은 볼 수 없었습니다. 스캔들을 지나서 가십이 떠돌았습니다. 풍자적인 팸플릿은 그녀를 탐욕스럽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심지어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소문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것은 그녀의 유산을 더럽히기 위해 적들이 퍼뜨린 말에 대한 완전히 거짓되고 기괴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왜 단순히 캐서린에 대한 집착이 있었을까요? 그녀는 변명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여성이었고, 여성 통치자가 성녀 같은 처녀이거나 비극적인 인물이어야 한다고 기대되는 세상에서 그녀는 그 역할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사랑받고 통치하며 살았고, 그것이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위험한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비평가들이 그녀를 부도덕하다고 묘사하는 동안 캐서린 자신은 사랑과 성에 대해 깊은 철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쾌락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믿었고, 개인적인 관계가 대중의 책임을 위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소수의 남성 통치자만이 성공한 업적인 감정과 통치를 분리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연락은 종종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충성스럽고 유능하며 정치적으로 유용한 남성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녀는 보통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미소와 관대한 은퇴 캐서린의 연애, 생활은 그녀의 통치를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열정과 권력의 혼합은 그녀를 잊을 수 없게 만들었고 부러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통제력에도 불구하고 캐서린의 통치는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773년 그 위험은 일론 푸가체프라는 수염을 기른 코사크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반군이 아니었습니다. 푸가체프는 자신이 피터 3세 캐서린의 죽은 남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쿠데타에서 살아남아 이제 독일의 찬탈자로부터 왕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피터는 오랫동안 사라졌지만 러시아에 억압받고 지친 하층 계급에게 그 주장은 사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희망을 제공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푸가체프는 해방과 서민을 위한 세금과 토지의 감소를 약속했습니다. 그의 말은 특히 크사크의 농민과 고령자 사이에서 저속한 강유역에 불을 지폈습니다. 귀족과 서민 사이의 격차가 잔인하게 벌어진 시기에 그의 약속은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푸가체프의 반란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큰 농민 봉기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함락되었고 요새는 함락되었으며 귀족은 학살당했습니다. 제국 자체가 분열될 것처럼 보였던 순간 캐서린은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기병과 조약으로 이길 수 있는 외국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대항하는 그녀 자신의 사람들 내부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치했지만 캐서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위해 전문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푸가셰프의 군대는 1774년에 패배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철제 감옥에 갇혔고 결국 모스크바에서 참수되었습니다. 감히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 경고였습니다. 그 후 캐서린은 질서와 통제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녀의 꿈파도를 해방하는 것은 조용히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란은 여전히 봉건주의에 얽매여 있는 나라에서 계몽의 한계를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파도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위해 충성을 바치는 귀족에게 더욱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한때 볼타터를 인용했던 황후는 이제 철학보다 안정을 우선시했습니다. 개혁은 신중해졌습니다. 감시가 증가했습니다. 반란은 숨이 차기 전에 진압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푸가초프는 머리를 잃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불평등에 기반한 권력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캐서린 대제가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맞이했을 때 그녀는 러시아 역사상 어떤 여성 통치자보다 30년 이상 더 오랫동안 러시아를 통치했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잡은 순간부터 그녀는 기대를 뛰어넘어 제국을 재편하고 여성과 군주가 될 수 있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캐서린의 통치에서 러시아는 진정한 유럽 강국이 되었습니다. 영토는 20만 평방마일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크림반도와 폴란드 일부, 흑해 연안을 삼키는 것, 이것들은 단순한 군사적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물의 항구를 확보하고 무역을 재편하는 전략적 중심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유산은 지도에만 그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은 문화적 흔적도 남겼습니다. 그녀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미술 컬렉션 중 하나를 수집했으며 계몽주의의 위대한 지성들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의 궁정은 세련된 예술과 지적 야망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서유럽인들이 종종 뒤떨어진 나라로 여기는 나라에서 캐서린 러시아를 문화적 지도에 확고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여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현대화하고 서적 인쇄를 장려했습니다. 그녀는 천연두 예방접종을 러시아에 도입했으며 심지어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녀 시대의 과학적 용기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통치는 또한 모순의 시대였습니다. 그녀는 계몽주의 이상을 찬양했지만 결코 파도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파도를 러시아 영토 깊숙이 확장했습니다. 그녀의 개혁은 인상적이었지만 제국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제국을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설계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초, 여전히 캐서린의 통치는 안정과 야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끊임없이 방어됩니다. 그녀는 신성한 권리에 의해 통치하지 않고 의지의 힘으로 정치적 천재성과 끊임없는 계산에 의해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사용자, 폭군, 개혁가, 유혹자로 여러 가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킬 96년에 그녀가 죽었을 때 러시아는 수세기 동안보다 더 부유하고 더 크고 더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왕좌를 남겼고 제국은 확장되었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될 캐서린은 단순히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성, 전략 및 역사에 대한 변명 없는 이해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황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권력 확장과 지속적인 유산에도 불구하고 캐서린, 대왕은 여전히 핵심에 있었고 남성의 세계를 항해하고 그녀의 이미지로 그것을 재편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제국의 초상화와 국가 법령 뒤에는 그녀의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깊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쿠데타를 통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카에서린은 번창했고 결코 장식적인 존재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읽고 끝없이 썼으며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일 일정은 매우 빡빡했습니다. 외국, 강대국과 연락하고 국가 문서를 편집하고 라이벌 파벌로 가득 찬 법정을 관리하는데 수시간 동안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좌에 앉아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좌에 태어난 정치가처럼 왕좌를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러 면에서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궁정 신하, 연인, 예술가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회고록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썼습니다. 그녀의 아들, 그녀가 불신하고 국가 문제에서 멀리했던 폴은 그녀가 모든 진전을 무너뜨릴까 두려워했던 남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정서적 파트너십인 그레고리 펨킨은 깊은 우정으로 사라졌지만
1791년 그의 죽음은 결코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의 이미지를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의 힘을 이해하고 그녀의 나이의 대부분의 군주보다 더 잘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어머니, 계몽된 군주, 전사황후, 예술 애호가로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 아래에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거절, 배신, 스캔들, 반항을 견뎌내고 계속 나아간 그녀는 1796년에 죽었을 때 변형된 제국을 남겼지만 또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녀는 서핑을 종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계몽주의적 이상은 정치에 의해 손상되었습니까? 그녀는 개혁가였습니까? 아니면 통치자였습니까? 역사는 그녀를 위대한 사람이라는 칭호로 기억합니다. 그녀가 완벽하거나 친절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잡고 여성이 권력을 가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시대와 장소에서 자신의 조건에 따라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왕관을 쓴 것이 아니라 그녀는 왕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썼습니다.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정글의 습기찬 깊은 곳에서 팔랑크 유적은 고대 마야 세계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높은 사원은 캐노피 위로 솟아있으며 석회암 표면은 시간에 따라 침식되었지만 여전히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그 비밀 중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파니 로페 지메네가 이끄는 멕시코 고고학자 팀은 강력한 왕의 매장지인 비문이 있는 더 유명한 사원 옆에 있는 비교적 겸손한 피라미드인 사원 3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원 왕좌는 이상한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구조물 아래에는 봉인된 숨겨진 방이 있었습니다. 약탈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깨끗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뚫고 들어가 안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돌 석관이 조용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세기의 무게로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뚜껑을 열자 붉은 먼지가 연기처럼 눈부시게 충격적인 붉은색으로 올라왔습니다. 내부는 미어에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독성 수은 황화물인 분말 시네아바르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홍색 구름 속에 누워있는 것은 한 여자의 해골이었습니다. 그녀는 묻혔습니다. 그녀의 뼈는 연약했지만 온전했고 그녀의 두개골은 여전히 옷 가면을 쓰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옷과 조개로 만든 재물 목걸이, 왕관, 귀걸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장래에 관한 모든 것이 왕족을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새겨져 있지 않았고 그녀를 식별하는 상형 문자는 없었습니다. 중미에서 발견된 가장 부유한 여성 매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녀가 붉은 가루에 묻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누구였습니까? 여사제였습니까? 아마도 팔의 아내였습니까? 연구원들은 그녀를 붉은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붙었지만 현대 법의학으로도 그녀가 누구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팔랑크의 황금기인 7세기경에 살았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마이어 무덤과 달리 그녀의 무덤은 손대지 않고 의도적으로 고립되어 숨겨졌습니다. 그녀의 매장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말로 기억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통해, 색상을 통해, 그리고 그녀가 남긴 미스터리를 통해 기억될 운명이었습니다. 붉은 여왕의 무덤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특징은 그녀의 옥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봉인된 방의 고요함, 그것은 붉은 먼지였습니다. 두꺼운 분말, 시네아바층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석관, 벽뼈, 심지어 그녀 주변의 재물까지 그것은 돌에 피가 달라붙는 것처럼 달라붙었습니다. 마이어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황화수은 분쇄로 만든 시네아바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하고 위험한 물질 중 하나였습니다. 생생한 붉은색은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것뿐만 아니라 피의 재생과 인간과 신의 영역을 연결하는 생명력을 상징했습니다. 붉은색은 신성했습니다. 그것은 색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나오는 희생의 일출과 생명, 그리고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시네아바로 덮는 것은 몸을 변형하여 영원히가 아니라 전환을 위해 보존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야 신앙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우주적 층으로의 통과였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누구였든 붉은 여왕은 매장뿐만 아니라 신격화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시네아바는 독성이 있습니다. 반복 노출은 수은 중독, 떨림 환각,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학 성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효능을 느꼈습니다. 변덕스럽고 강력하고 위험했습니다. 시체를 그 안에 담그는 것은 이 사람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랑크에서는 시네아바르로 매장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대한 팔, 그 장소를 지배하는 피라미드를 가진 강력한 왕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찬가지로 그의 몸도 붉은 가루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세부 사항만으로도 추측이 나왔습니다. 붉은 여왕이 그의 아내였을까요? 그의 어머니였을까요? 또는 동등한 신성한 지위를 가진 누군가였을까요? 그녀의 두개골은 제규어 가죽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신성한 상징 그녀의 뼈 주위에는 흑요석 칼날과 소형옥, 조각상이 그녀의 생전이나 사망 시 그녀를 기리기 위해 행해진 의식을 암시했습니다. 그녀의 매장의 모든 부분은 말이 없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비밀 속에 가려진 권력의 이야기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희생의 색으로 흠뻑 젖은 의식 속에서 지하 세계로 건너갈 준비가 된 여성 붉은 여왕의 진홍색으로 흠뻑 젖은 유해를 둘러싼 것은 옥 껍질과 흑요석의 반짝임에 의해서만 깨지는 침묵의 세계였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각각이 조심스럽게 받쳐진 재물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마야의 내세로의 여행을 떠나도록 선택된 시발바, 그녀 옆에는 무겁고 차가운 옥 목걸이가 있었고 그 광택이 나는 표면은 300년 동안 지하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신성했습니다. 마야인들은 그것을 영원한 삶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미로의 녹색, 정글의 활력, 신의 숨결을 나타냈습니다. 정계층만이 옥과 함께 묻혔습니다. 붉은 여왕의 경우 옥은 가슴, 손목, 귀를 덮었는데 이는 생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분명한 신호, 심지어 신의 은총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잊혀지지 않는 물건 중 하나 그녀의 얼굴 위에 섬세하게 놓인 옥 가면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황금빛 죽음의 가면과 달리 이 가면은 그녀의 두개골 윤곽을 모방하도록 배열된 수십 개의 작은 모자이크 타일로 미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가면은 영혼을 보호하고 정체성을 보존하며 신의 눈에 그녀를 신성하게 나타내는 의식적 기능을 했습니다. 그녀의 뼈 근처에는 뼈 바늘, 흑요석 칼날, 조개 유물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의식 도구이거나 여사제, 치료사 또는 왕실의 여왕으로서 그녀의 지위를 상징했을 수 있습니다. 뼈핀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의도적 그녀의 목소리는 시간에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발치와 무덤 가장자리에는 아마도 한때 재물로 가득 찼을 것으로 보이는 여전히 봉인된 도자기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 그녀의 영혼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과 음료 또는 향마이어는 내세가 위험하고 도전으로 가득 찬 여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필수품이었습니다. 무덤을 현대화하는 것은 과부하가 아니라 의도적인 친밀함을 느끼게 합니다. 금도 전차도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무게로 선택된 물건들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한 지도였습니다. 이러한 보물을 통해 우리는 마야르가 죽음을 최후가 아닌 권력의 전환으로 이해한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붉은 여왕은 잊혀지기 위해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승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의 모든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붉은 여왕은 잊혀지지 않는 공허함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름도 없고 그녀의 석관을 장식한 비문도 없고 벽에 그녀를 나타내는 상형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강력한 누군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무덤이 열린 순간부터 학자들은 점들을 연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붉은 여왕은 오늘날 팔 더 그레이트로 알려진 키니시 자나팔의 아내인 싹부아알이었으며
파랑케 가장 유명한 통치자였습니다. 짝부 에이하는 팔의 배우자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족으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파랑케 왕조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3명의 아들을 낳았고 모두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남편의 통치 기간 동안 중요한 의식적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명예로 묻힐 수 있다면 그것은 그녀였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무덤의 위치가 비문사원에 있는 팔, 자신의 웅장한 매장지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접성은 다음을 시사합니다. 사망 후에도 남편과 아내의 통치자를 의도적으로 짝지어 놓은 것, 그리고 시네아바가 있습니다. 팔랑크에서 그렇게 강렬한 시네아바가 있는 매장은 2개뿐입니다. 팔과 붉은 여왕, 이것이 우연일 가능성은 낮지만 여기서 미스터리가 깊어집니다. 두 유해 모두의 DNA 검사를 실시하여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결과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뼈는 팔과 직접적인 목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배우자 관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결혼에는 공동 혈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사쿠크 팔의 강력한 어머니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랑크가 성인이 되기 전에 그를 다스린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역사의 침식 속에서 이름이 사라진 대사제나 자매 또는 왕족 조상이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래도 증거는 칭호로 여왕, 왕들의 어머니이자 팔의 영적 대응자인 타쿠아오를 가장 강력하게 가리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야 우주론에서 영혼은 기념물이 아니라 의식적 상징과 지구의 속삭임을 통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붉은 여왕은 전설과 진실 사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은 통치를 한 여성 돌 속에 있지만 주홍빛과 침묵 속의 붉은 여왕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온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야 여성, 특히 왕족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상, 마야 문명에서 정치는 종종 가족 문제였습니다. 왕족 여성은 단순히 수동적인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교관, 여사제, 권력 중개자였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거행하고 사원을 후원했으며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혈통은 동맹을 구축하고 왕좌의 대한 주장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 정치적 자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쿠크를 살펴보세요. 팔랑크 대왕의 어머니 팔랑크의 왕좌가 비어 있을 때 그녀는 스스로 권력을 잡고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여왕 섭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임시방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법령을 발표하고 건설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자체 통치자였습니다. 그녀의 팔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변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야 세계 전역의 야킬란 난조와 칼라크물과 같은 곳에서 비무는 여성들이 주요 의식을 수행하고 전쟁 외교에 참여하고 때로는 직접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종종 정교한 머리 장식과 예복을 입고 옆에 서 있는 스틸과 벽화로 묘사되었습니다. 왕은 동등하거나 때로는 그들보다 더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상형 문자로 새겨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때까지 기억되었습니다. 수세기 후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 기억의 대부분은 침식되었습니다. 식민지적 관점에서 원주민 여성은 남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조용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은 권력이 단순히 상속된 것이 아니라 협상된 복잡한 성 역할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붉은 여왕은 새로운 빛으로 비춰집니다. 그녀는 이름으로 통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매장은 부유하고 신성하며 팔 옆에 위치해 있어 그녀가 왕실, 명령의 중심 기둥 그녀의 옷가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전에 갖고 죽음에서도 보호받는 권력의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녀의 혈통은 파랑카 왕조를 하나로 묶은 접착제였을 수 있습니다. 마야 문명에서 여왕은 단순한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혈통의 수호자였으며 의식에서 목소리를 내고 종종 신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붉은 여왕은 이름이 없을 수 있지만 그녀의 세계에서는 결코 목소리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붉은 여왕은 보물과 함께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묻혔습니다. 목적이 풍부한 건축물, 마야 우주론, 의식적 상징주의, 의도적인 디자인이 겹쳐져 있음. 그녀의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팔랑크 중심부에 있는 작은 피라미드 중 세 번째 사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문이 새겨진 사원과 가깝다는 것은 위대한 팔의 안식처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원들은 무작위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점성술 신화와 왕조의 유산에 따라 신성했습니다. 도둑의 사원은 웅장한 이웃과 비교하면 겸손하게 솟아있지만 훨씬 더 친밀한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보존 사원의 핵심 깊숙한 곳에 건설되었으며 가팔은 좁은 계단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은 거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의식적 여정과 같은 상징으로 느껴집니다. 방 자체는 1130년 이상 단단히 봉인된 잘린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벽에는 상형 문자나 벽화가 없습니다. 화려한 조각품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침묵은 의도적인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해석하는 공간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변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중앙에는 석회암으로 만든 제단처럼 그녀의 석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돌을 반영합니다. 옆집에 있는 팔의 관팔의 뚜껑에는 우주적 재생의 장면이 새겨져 있는 반면 붉은 여왕의 무덤은 더 차분합니다. 초점은 시네바의 신체에 맞춰져 있으며 죽음의 의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암시하는 미묘한 건축적 신호가 있습니다. 무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태양이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경로입니다. 방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느낌이 들며 존경받는 사람을 위한 신성한 울타리입니다. 마야 사원은 우주론적 도구였으며 하늘과 땅 지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하나에 묻히는 것은 인간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여왕의 영원한 집은 나중에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건설된 신사였습니다. 죽음이 변형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녀의 뼈는 돌에 안치되어 있었고, 그녀의 본질은 영화에 있었고, 그녀의 유산은 건축 자체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우리에게 그녀가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사원이었습니다. 고대 마야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발바로 알려진 지하 세계로 가는 신성한 통로인 문턱이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여왕과 같은 사람에게 이 교차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우주론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례화된 매장 의식은 신화의 뿌리를 둔 신중하게 안무된 사건으로 영혼을 지하 세계의 위험한 층을 통해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야 텍스트와 도상학은 시발라가 평화로운 내세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어둠의 미로, 피의 강, 시련, 죽음의 신들, 의식적으로 준비되고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성공적으로 여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붉은 여왕은 돌로 쌓인 신의 아바에 쌓여 묻혔고 재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모두 엘리트 매장의 징조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그녀의 무덤에서 발견된 뼈 바늘과 흑요석 칼날은 자동 희생 의식을 암시하는데 아마도 그녀가 생전에 행사했거나 그녀의 영혼을 강화하기 위해 매장에서 재현된 권리를 나타내는 상징적 도구였을 것입니다. 옥타일로 조심스럽게 조립된 헤라리 가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사후 세계로 여행할 때 그녀의 얼굴과 정체성을 보존하는 영적 그릇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마야 신앙에서 얼굴은 영혼의 거울이었고 영혼은 신에게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도자기 그릇은 한때 다음 세상에서 그녀를 키우기 위해 초콜릿 미로물이나 풀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오리갓이나 조개 나팔과 같은 다른 항목은 신에게 보내는 부름이나 의식적 소통의 토큰인 영적 도구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매장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였습니다. 마야인들은 순환을 믿었습니다. 죽음은 씨앗으로, 매장은 심기로, 내세는 재생으로 믿었습니다. 왕과 여왕은 종종 신의 지상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들은 신성한 기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피의 색깔로 뒤덮인 붉은 여왕은 피라미드에 묻혔습니다. 제물로 존경을 받는 것은 필멸자로서가 아니라 우주의 신성한 질서에 묶인 존재로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매장은 그녀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붉은 여왕의 마지막, 안식처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상징적인 무덤 중 하나가 있습니다. 페엘 더 그레이트로 간단히 알려진 키니치 자나팔의 무덤입니다. 비문의 대사원 안에 묻힌 그의 매장은 예술적 규모와 깊은 영적 상징주의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붉은 여왕의 무덤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발견된 곳 안에 그녀의 석관은 팔의 기념비 바로 옆 템플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파랑과 같은 도시에서는 모든 사원이 우주의 원리를 반영하도록 신중하게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근접성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진술이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많은 학자들은 붉은 여왕이 제악부 에오팔의 여왕이자 신뢰받는 배우자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무덤에는 비문이 없지만 그들의 매장 사이의 유사점은 눈에 띕니다. 둘 다 신의 앞에 쌓여 있었고, 둘 다 피라미드에 묻혀 있었고, 둘 다 옥으로 묻혀 있었고, 둘 다 극도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우받았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서로를 반영합니다. 다른 하나는 마치 신성한 이야기의 두 반쪽과 같습니다. 야레 뚜껑은 그가 지하 세계남으로 떨어지는 것을 유명하게 묘사합니다. 죽음과 재생의 우주적 장면, 레드 퀸의 더 단순한 무덤에는 그러한 도상이 없지만 상징주의는 쌍 자체에 있습니다. 파리 밤의 지하 세계를 여행하여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나타냈다면 레드 퀸은 하늘에서 고유한 신비로운 길을 따르는 여성적 힘인다를 나타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우주적 이중성을 구현했습니다.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왕과 여왕 태양과 달의 질서와 의식 마야 신화에서 통치는 단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적이었습니다. 우주의 조화는 균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왕조 법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붉은 여왕을 팔 옆에 배치함으로써 마야는 결혼뿐만 아니라 우주적 파트너십을 보존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들의 근접성은 삶에서의 역할을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여왕은 왕 뒤에 있지 않고 왕 옆에 있으며 왕좌뿐만 아니라 유산을 공유합니다. 무덤에서 그들은 말없이 말합니다. 시네바와 돌에 쌓인 두 영혼이 영원을 가로질러 연결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신성한 침묵, 그녀의 이름은 시간에 사라졌지만 팔랑크의 붉은 여왕은 잊혀진 유물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300년 이상 봉인된 그녀의 무덤은 이제 수세기 동안 모든 발견과 함께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질문을 초대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완전한 이해를 거부하는 신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녀가 정확히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새긴 상형 문자는 없습니다. 도둑이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매장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그녀의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진홍색으로 흠뻑 젖은 뼈의 상징성은 모두 아내나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영향력, 영적인 무게, 왕족의 피를 지닌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여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붉은 여왕은 우리에게 가정을 재평가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녀는 고대 마야 세계에서 여성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은 의식을 주도하고 도시를 통치하고 왕조를 형성했습니다. 팔과 같은 왕들이 오랫동안 주목을 받았지만 붉은 여왕의 재등장은 권력이 남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여왕, 여사제, 그리고 선견자들. 그녀의 유산은 그녀가 남긴 보물 그 이상입니다. 고고학자, 역사가, 예술가, 이야기꾼들 사이에서 그녀가 시작한 대화입니다. 모든 옥구슬, 모든 신의 아바층, 사원의 모든 건축적 선택은 우리에게 의도적인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이 여성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녀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모르는 것, 붉은 여왕은
역사가 단순히 사실의 모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퍼즐입니다. 과거와 연결하려는 공유된 인간의 갈망,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유산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생명과 피와 재생의 희생의 색깔인 붉은색으로 쌓여 있습니다. 한때 옷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과학, 예술, 경이로움을 통해 우리를 응시합니다. 그녀는 이름은 없지만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롭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붉은 여왕은 생전의 왕국을 다스렸을지 모르지만 죽음 속에서 그녀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큰 것을 다스립니다. 그녀의 무덤은 돌로 봉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침묵 속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든 그녀는 프레다 카를로는 1907년 7월 6일 멕시코시티 외곽의 마을이었던 활기찬 초요악한 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집인 카사 아줄 더 블루 하우스는 색상 모순과 조용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20세기의 가장 상징적인 예술가 중 한 명을 위한 성소, 전쟁터,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에프레다는 독일 헝가리 사진작가 퀼모 칼로와 토착 및 스페인계 독실한 가톨릭 신자 마틸다 칼데론의 4딸 중 셋째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대조적인 구엘모는 내성적이고 지적인 마틸데는 종교적이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 에프레다는 아버지의 내성과 예술적 안목을 물려받았지만 어머니의 강인한 회복력도 물려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프레다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솔직하며 대담했습니다. 그녀는 탐독했고 대부분의 어른들이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6살 때 그녀는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쪽 다리가 다른 다리보다 더 얇고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긴 치마로 가려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정신을 제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그녀는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다른 아이들과 고립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가까웠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운동, 자전거 타기, 정신적으로 예리함을 유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소녀들과 달리 에프레다는 아내나 주부가 되는 것을 열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의사가 되는 것이었고 그녀는 15세에 멕시코시티의 명문 국립예비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녀의 지능뿐만 아니라 반항적인 재치, 급진적인 사고, 독특한 스타일 감각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철학, 문학을 토론하는 카추찰로 알려진 젊은 지식인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정치 프레다는 전통에 도전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혁명에 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을 정의할 버스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녀의 유산을 정의할 명성이 생기기 전에 그 초기 몇 년 동안 프레다 칼로는 이미 날카로운 모서리, 변명할 수 없는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에는 너무 큰 정체성으로 세상의 자신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코아찬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다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25년 9월 17일 프레다 칼로의 삶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녀가 된 소녀와 그녀가 되어야 했던 여성. 그날 오후 그녀는 탑승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그녀의 남자친구 알레한드로 고메즈 아라스와 함께 나무 버스에 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놀리며 웃고 아마도 다투었을 것입니다. 프레다는 결코 중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버스가 전차와 충돌했고 순식간에 그녀의 미래는 고통과 침묵 속으로 풀렸습니다. 충돌은 끔찍했습니다. 전차가 버스를 벽에 부딪히면서 나무가 부서지고 승객들이 튕겨나갔습니다. 프레다는 철제 난간에 찔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왼쪽 엉덩이에 들어가 골반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녀의 척추는 3군데 골절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다리는 부서졌습니다. 그녀의 발은 탈구되었습니다. 그녀의 쇄골과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탈구되었습니다. 그녀의 복부는 피어싱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18세였습니다. 한 남자가 빌린 외투로 그녀를 덮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녀의 몸이 피가 아니라 그녀가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던 금가루로 반짝거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충격으로 폭발하여 그녀의 부러진 몸에 반짝이는 재처럼 보였습니다.
에프레다는 적십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후 몇 달 동안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등을 대고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캐스트에서 감염과 불확실성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미래 의사가 되는 일은 날이 갈수록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붓을 주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침대 위에 걸 수 있는 특별한 이젤을 만들었다. 그녀가 석고와 고통 속에 누워있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캐노피에 거울을 설치했다. 에프레다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루함에서, 그 다음에는 집착에서 그녀의 첫 번째 주제는 그녀 자신의 반영이었다. 그녀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허영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이었다. 충돌은 그녀를 육체적으로 망가뜨렸지만 동시에 문을 열어주었다. 자신의 마음과 몸으로 통하는 문, 그리고 결국 그녀의 예술을 정의할 고통과 정체성의 초현실적인 언어로 통하는 문. 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싶어 했던 소녀는 이제 한 번의 분놀림으로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다 카를로는 석고와 강철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는 숨을 쉴 때마다 자신과 싸우는 몸을 그렸습니다. 치료의 한 형태로 시작된 것이 곧 언어가 되었고 그 언어는 매우 개인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으며 종종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다가 예쁜 꽃이나 정중한 풍경을 그리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고통 신체적, 정서적, 실존적 그녀의 초기 주제는 자화상이었는데 이는 그녀가 허영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유명하게 말했듯이 나는 너무 자주 혼자이고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린다. 그녀의 초기 작품들은 멕시코의 레토, 고통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앙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주석이나 나무 패널의 작은 크기로 그려졌습니다. 프레다는 이 전통을 내면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캔버스가 되었고 그녀의 감정은 재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갈라지고 찔리고 피가 나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한 그림에서 그녀는 현대의 순교자처럼 못에 찔려 있습니다. 다른 그림에서 그녀는 부서진 기둥에 묶인 채 황무지에서 떠다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산산조각난 척추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는 울부짖는 자신을 그렸습니다. 골절되고 잘리고 벌거벗었지만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고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 도전, 심지어 유머로 트라우마의 추함을 그렸습니다. 각각의 작품은 그녀의 몸, 경험, 그리고 종종 그녀를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세상에서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정체성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레다는 단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시각적 서사를 발명했습니다. 멕시코 민속 예술, 초현실주의, 의학 사파 및 상징주의를 혼합한 그녀의 그림은 그녀의 영혼에 대한 꿈과 같은 부검이 되었고 색상 문화와 신화로 액자화되었습니다. 그녀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을 때 프레다는 더 이상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술가였고 그녀의 예술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을 가져와 창조의 원천으로 바꿨습니다. 에프레다. 차로는 그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 그녀는 세상이 그것을 바라보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고통을 자기 표현의 신성한 행위로 바꾸었습니다. 쥐벅이 28년에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여전히 그림을 그리며 겨우 21세였던 프레다 칼로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심오하고 격동적인 관계가 될 남자 디에고 리베라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보다 20살 많았습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신장과 존재감 모두 거대한 리베라는 멕시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정치적으로 충만한 프레스코화로 유명한 멕시코 벽화의 거장이었습니다. 에프레다는 이전에 그의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존경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교육부에 있는 그에게 자신의 그림을 가져가서 그의 비계 위에서 일하는 것을 방해하며 직설적으로 제게 재능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디에고는 한 번 보고 재능이 있어요.
그냥 친절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그녀에게서 희귀한 무언가를 알아봤습니다. 거침없는 목소리, 거칠고 소박하며 분노, 아이러니, 고통, 아름다움이 가득한 목소리. 그들은 창의적이면서도 강렬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프레다는 한때 나는 인생에서 2번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는 전차에 치여 쓰러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디에고였습니다. 그들은 1929년에 결혼했습니다. 외부인과의 이상한 조합. 디에고는 거대하고 불성실하며 정치적으로 유명한 프레다. 날카로운 혀를 가진 사나운, 독립적이며 이미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것을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열정적이었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디에고는 그녀의 예술을 지원하고 화가로서의 성장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프레다의 친누나 크리스티나와도 끝없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프레다는 황폐해졌고 그 대가로 리온 트로스키와 화가 거지아 오키프와의 불륜 소문을 포함하여 남녀 모두 자신의 연인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1939년에 이혼한 후 1년 후에 다른 조건으로 재혼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레다가 자율성, 집, 돈,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2번째 결혼은 전통적인 사랑이 아닌 창의적인 파트너십과 상호 이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배신과 상심에도 불구하고 디에고는 프리다의 삶에서 끊임없는 힘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를 예술가이자 혁명가이자 그림이 무엇인지 재정의할 수 있는 여성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평화롭지는 않았지만 전설적이었습니다. 1930년대 프레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를 따라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뉴욕으로 북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유명한 벽화 의뢰를 완료했습니다. 해외에서 보낸 4월 동안 그녀는 미국 산업주의, 부자본주의의 모순과 마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깊은 정치적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에프레다는 자랑스러운 멕시코인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이자 헌신적인 공산주의자이며 토착 전통의 찬양자. 그녀는 특히 대공황이 미국의 많은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동안 미국에서 목격한 호화로움은 그녀의 환멸감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보낸 편지에서 문화의 물질주의와 외모에 대한 집착을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멕시코의 거친 색상과 모순을 그리워했습니다. 디에고가 공장 벽에 거대한 벽화를 그리는 동안 프레다는 더 작고 조용한 혁명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철과 캔버스의 매우 개인적인 작품입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날카롭게 굳어졌습니다. 초현실적이고 감정적이며 친밀한 이 시기에 그녀는 그녀의 가장 상징적인 자화상 중 일부를 제작했습니다. 프레다는 허영심을 위해 자신을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그녀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몸이 끊임없이 고통받았고 여러 번의 수술과 디트로이트에서의 임신 실패로 인해 그녀는 내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초상화는 그녀가 피를 흘리고 조각난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녀의 얼굴은 항상 침착하고 항상 직접적이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작품 중 하나는 헨리 포드 호스피탈이 보여줍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떠다니는 상실의 상징들, 태아 달팽이 의료 장비, 깨진 골반, 그것은 생생하고 그래픽적이며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진실로 가득한 캔버스. 멕시코로 돌아온 에프레다는 좌파 정치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와 디에고는 리온 트로키가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그를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프레다는 티juana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전통 원주민 의상은 패션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성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예술은 그녀의 신념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그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념은 모두 그녀의 작품에 얽혀 있었습니다. 리베라가 혁명의 벽화를 그리는 동안 프레다는 그 인간적 비용을 그렸습니다. 산산조각난 몸은 불타는 정신과 항상 자신을 응시하는 자입니다. 망명과 질병 속에서 그녀는 단순히 고통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저항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프레다 카를로가 멕시코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솔직함, 초현실적 상징주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빛났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코요아칸에 있는 그녀의 카사 아줄은 색채와 모순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밝은 코발트색 벽, 노란색 테두리, 정원의 아즈텍 조각상,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원숭이와 앵무새, 그 집은 프레다의 상상력에 살아있는 연장선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반항, 우아함과 흙이 혼합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콜롬비아 이전 유물, 엑소토 민속 예술, 혁명적인 책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담한 타오아나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꽃을, 꽃구 코팔향의 향기와 마리아치의 소리 속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리 밖 이 기간 동안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더욱 복잡하고 상징적이며 정치적으로 변했습니다. 두 명의 프레다와 같은 작품은 분열된 자아를 드러냈습니다. 한 명은 유럽식 의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토착 의상을 입고 강하고 차분했습니다. 그것은 프레다의 시각적 자서전이자 사랑의 상실과 유산에 대한 초상화였습니다. 1939년 그녀는 파리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했고, 피카소, 브루통, 칸딘스키와 같은 예술가들은 그녀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초현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프레다는 달랐습니다. 앙드레 브루통 그녀를 그들 중 한 명으로 분류하려 했지만 그녀는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초현실주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현실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꿈을 그린 적이 없어요. 제 현실을 그렸어요. 그녀는 낭만적인 엽서 속 멕시코가 아니라 그녀가 사랑했던 살아 숨쉬는 나라를 그렸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상징주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의 토착 뿌리를 기리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폭력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술적 목소리가 강해짐에 따라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수술 감염 만성 통증이 일상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대에 기대어 코르셋으로 몸통을 묶은 채 붓을 꽉 쥐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에프레다는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림을 통해, 정치를 통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아를 포용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1940년대가 지나면서 프레다 칼로의 몸은 계속해서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녀의 척추는 악화되었고 오른쪽 다리는 끊임없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30회 이상의 수술을 받았고 종종 힘든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몇 달 동안 몸에 석고를 두른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비별을 벌려놓는 견인 장치로 고정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캔버스는 해방이자 저항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더욱 어두워졌고 더욱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은유 뒤에 숨는 것을 거부하며 고통으로 날카로워진 선명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부서진 기둥에서 그녀는 중앙으로 갈라진 자신을 보여줍니다. 못으로 찔린 그녀의 몸은 척추를 대체하는 깨진 이온,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냉정하고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프레다에게 고통은 더 이상 단순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동반자, 적대자, 뮤즈였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목소리 또한 그녀는 멕시코 공산당에 가입하여 시위에 참여하고 열렬한 편지를 쓰고 제국주의와 불의를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시위에 나타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1953년 에프리레다는 멕시코에서 그녀의 예술을 기념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건강이 너무 약해서 의사들은 그녀가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프레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로 도착하여 들것에 실려 병원 침대 위 갤러리 중앙에 눕혀졌습니다. 전통적인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작품에 둘러싸인 그녀는 테킬라 웃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녀의 눈에서는 그 불꽃이 여전히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그림은 유치하면서도 괴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병자에게 건강을 준다는 뜻으로 그녀는 억압의 상징을 버리고 표시의 손에 안겨 강철 코르셋을 입은 자신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작품은 수박을 썰어 그린 정물화입니다. 한 작품에는 비바 라비다 만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죽음에 직면해서도 그녀는 도전적이고 즐거웠으며 정치적이었습니다. 프레다 카를로의 마지막 초상화는 단순한 자화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그려진 혁명의 행위였지만 항상 삶으로 서명되었습니다. 1954년 7월 13일 47세의 나이로 프레다 카를로는 그녀가 태어난 곳인 코요아칸의 라카사 아줄에서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더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아팠지만 수술로 인한 고통과 자신의 몸과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에 CIA 쿠데타에 대한 정치적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약하고 휠체어에 갇힌 그녀는 공중으로 치켜든 꽉 쥐어진 주먹을 고집했습니다. 혁명은 그녀의 마지막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일기 항목은 짧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출구가 즐거웠기를 바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레다의 장례식은 멕시코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화 기관인 팔라시오 데 벨리세르테스에서 열렸습니다. 멕시코 공산당의 붉은 깃발로 덮인 그녀의 몸은 친구, 가족, 예술가, 혁명가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거의 망가뜨렸지만 그녀의 죽음 이후 몇 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레다 카를로는 사라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술계에서만 그녀의 이름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분류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초현실주의자들에게는 너무 정치적이었고 전통주의자들에게는 너무 초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그녀의 이미지,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반항은 공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페미니스트 학자와 활동가들이 잊혀진 목소리를 되찾으면서 프리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의 상징이었으며 페미니즘을 통해 탄생한 아름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멕시코 정체성에 대한 저항은 퀴어성에 대한 사과 없이 축하되었고 장애 혁명과 진정성은 그녀의 얼굴, 일자, 눈썹, 머리카락에 핀 꽃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기는 신성한 텍스트가 되었고 그녀의 그림은 이제 세계 최고의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프레다 카로는 평생 디에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속에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림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거울을 남겨두고 우리 모두가 바라보도록 감히 했습니다. 연민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불길로. 오늘 프레다 카로의 얼굴은 어디에나 인쇄되어 있습니다. 티셔츠에 그려진 벽화는 인형, 밈, 포스터, 아이콘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특징인 일자, 눈썹, 꽃으로 장식된 머리, 그녀의 직접적인 시선은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산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실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프레다는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자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그녀는 우리에게 현실성을 주었습니다. 거칠고 지저분하고 생생하고 화가 나고 즐겁고 모순되는 현실성. 그녀는 자신을 다르게 만든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녀의 장애, 그녀의 퀴어성, 그녀의 정치, 그녀의 문화, 그리고 그것을 국경과 수십 년을 초월하는 예술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녀는 저항, 페미니즘, 문화적 자부심, 창의적 저항의 글로벌 상징입니다. 퀴어 커뮤니티에게 그녀는 침묵을 요구하는 시대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살았던 두려움 없는 양성애자 아이콘입니다. 여성에게 그녀는 권력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장애가 있는 예술계에게 그녀는 고통이 붓을 부추길 수 있지만 멈출 수는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에게 그녀는 치열한 민속적 영혼이 되찾은 딸입니다.
국가적 영혼의 일부 그녀의 그림은 한때 너무 이상하거나 개인적이라고 일축되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가시 목걸이와 벌새를 한 두 명의 프리더 자화상과 부러진 기둥과 같은 작품은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신성한 것으로 바꾸어야 했던 모든 사람이 깊이 느낍니다. 그녀는 여백에서 살았고 그것을 중심 무대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모순을 받아들였습니다. 금을 입은 공산주의자, 다시 사랑한, 배신당한 여자, 깨지지 않는 영혼을 가진 조각난 몸,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단순히 색채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프레다 카를로는 결코 상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에서 자신을 반영한 것을 본 적이 없는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녀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용기를 봅니다. 우리는 색을 봅니다. 우리는 저항을 봅니다. 우리는 프레다가 사라지지 않고 불멸임을 봅니다.